네, 이번에는 이제 그 마르크스가 그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에 그 첫 번째 직장인 나인 신문사와 그 다음에 캘린의 나인 신문 그리고 캘린에서 쫓겨나서 프랑스 파리로 갑니다. 독불연보에 관여했던데 1848년 이전까지 과정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해겔 좌파에서 급진적 민주주의자에서 공산주의자로 변화되는 과정을 설명하게 됩니다. 네. 자, 먼저 봅시다. 여기 그림은 신라인 신문사, 신라인 신문사가 있었던 그 자리에 있는 현판입니다. 현판. 신라인 신문. 신라인 신문은 1848년 혁명 당시에 켈른으로 돌아온 마르크스가 발행한 공산주의자 동맹의 기간지였습니다. 마르크스는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대학부터 시작해가지고 박사학위까지 완전히 이제 좌파로 찍혔죠. 해결 좌파보다 더 심한 좌파로 찍혀서 이제 박사지만 대학 강단에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당시에 이제 켈린에 그 나인 신문이 있었는데 이제 주식회사로서 이 나인 신문을 만든 데는 이제 그 해겔 좌파, 즉 급진적 자유주의 신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문의 원래 편집자는 루텐베르크라는 마르크스의 친구인데 마르크스는 이 밑에서 편집과 논설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루텐베르크가 좌익적, 급진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경찰의 감시와 프레이션의 법률이 강화됐습니다. 마르크스보다도 이제 그 당시에 널리 알려진 사람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 신문사에 너무 부담이 되니까 신문사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신문사는 이제 그 프레이션 정부와 비교적 가까운 그 라페라는 사람을 편집 책임자로 정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마르크스가 실질적인 편집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라인 신문은 겉으로는 급진적 자유주의자들이 경영을 맡은 신문입니다. 근데 거기에 막스가 가서 신문의 편집권을 자기가 이제 이렇게 장악하게 된 거죠. 여기에서는 이제 자유주의자와 급진적 자유주의자와 그다음 막스처럼 이제 사회주의로 나가려는 이러한 사람들이 섞여 있었는데요. 룩의 는 막스하고 나중에 동지적 관계로 갑니다. 그다음에 해결자파의 우두머리인 바우어는 막스하고 결별하게 됩니다. 해결자파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해결자파들이 이 신문에 많은 기고를 했고, 신문은 또 이제 해외 유럽 각국에 통신원을 두고 있었습니다. 앵게스는 이제 영국의 통신원이었고요. 맨체스터에 있었는데,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제 이런 해외에 있는 통신원들의 글을 통해서 독일보다 독일보다 선진적인 나라들의 경제적, 정치적인 소식이나 이런 이론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다음 마르크스는 이제 편집자이기 때문에 논설을 썼겠죠. 그래서 논설위원 자격으로 러시아 등 유럽 각국의 그 보수 정부를 공격하고 급진적 자유주의를 옹호하는 이런 글들을 많이 썼습니다. 나아가서 이제 그 마르크스가 점점 그 좌파적인 생각, 사회주의적인 생각이 강하게 되면서 아직도 그 관념론에 머물고 있는 급진적 자유자를 비판하고 사회주의자들한테 조언하는 논설을 쓰게 됐습니다. 당연히 이제 유럽 각국의 나라들은 이 신문에 그 탄압을 하게 됐죠. 그래서 프레이션 정부에게
이 신문사에 폐간을 요구하는데요.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은 러시아에서 폐간 요구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신부는 이제 1000부 정도 배포되는데, 대부분 이제 급진적 지식인들이 보고 있어가지고 영향력이 컸다. 그 프레션이 이제 창간 당시부터 이 프레션 정부는 이 검열을 강화하고 발행 금지 처분을 고려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 발행 금지를 하지 않은 이유들이 있는데요. 이 신문사가 그 카톨릭에 반대하는 논조를 지니고 있었다. 근데 아시다시피 독일은 이제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신교적인 입장이 있었죠. 그래서 프레이션도 역시 반카톨릭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그 용인하고 있었다. 종교적인 관점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신문사의 경영진들은 어쨌든 자유주의적이었죠. 급진적 자유주의였지만은 상대적으로 온건해 있기 때문에 역시 바로 폐간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때 프레이션 정부는 폐간하지 않더라도 신문이 나오기 전에 그 내용을 전부 다 일일이 검열을 하게 됩니다. 프레이션 정부의 명령에 따라 켈린 시 당국이 그런 검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항상 이 검열과 문제를 많이 일으키면서 검열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 검열 문제 속에서 언론의 자유, 특히 부르주아 민주주의,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해서 중요하게 인식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논술에서 또 많이 다루게 됩니다. 마르크스는 또 이제 그 집회에도 많이 참여하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급진적 자유주의 시민이기 때문에 자유주의 운동에도 참여했기 때문에 집회도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사의 자유 이런 문제도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논설에서 언론의 자유는 인민의 자유와 권리의 척도다.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이제 인민의 권리의 척도이다. 그래서 이제 봉건 군주제인 프레이션의 검열의 특권에 의해서 훼손될 수 없다. 그러니까 봉건제죠. 봉건제는 이 부르주아 민주주의 이거를 탄압을 하는데 그런 탄압을 해서는 안 된다. 검열이라는 거는 어떤 언론의 기사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통제나 이런 것들은 안 되고 언론의 책임성이라는 것은 검열이 아닌 언론 자신의 자유롭고 공개적인 비판 또 언론과 언론과의 경쟁 이런 걸 통해서 내부적으로 자유로운 조건에서 해야 되지 권력에 의한 검열은 불가능하다. 해서는 안 된다. 다른 한편 이제 그 마르크스는 언론의 자유가 그 신문사 즉 자본가죠. 자본가 영리 추구에 악용이 되어서는 오늘날 이런 신문사들이 영리 추구 때문에 황색 언론, 선정적인 기사를 많이 쓰죠. 조회수를 클릭하기 위해서 광고성 기사를 한다든지 제목에다가 사실을 왜곡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을 걸어가지고 선정적인 제목을 한다든지 아예 신문에 광고를 깔기도 하죠. 더군다나 선정적인 광고를 깔기도 한다. 그래서 그런 언론의 자유를 영리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논설을 쓰는데요. 산림절도 단속에 관한 논의에서 산림절도에 관한 것들을 쓰면서 소유권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데요. 소유권은 신이 내려주신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국가가 강제한 상대적인 권리라고 주장합니다. 산림절도가 뭐냐면요. 마을 뒤에 있는 산은 마을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가서 땔감도 떼오기도 하고 나물도 채취하고 약초도 채취하고 그러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 어느 나라나 다 이제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마을 근처에 있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재산을 말하는 거예요. 산에 있으면 산, 강에 있으면 마을 앞에 있는 강에 가서 물고기를 자유롭게 잡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 공동체에 사용하는 거니까 너무 한 사람이 과도하게 많이 하면 안 되겠지만 자기가 필요한 만큼 거기 가서 필요한 거를 채취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권리가 원래부터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봉건제에서 자본제로 넘어가면서 이 마을의 공유주, 마을의 뒷산, 마을 앞에 강이나 바다, 이 마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이 공유주가 국유화로 됩니다. 왜냐하면 공유주는 특정인의 소유가 없기 때문에 소유권자가 없는 재산으로 취급돼서 국가가 환수합니다. 그러면 국가가 환수해서 이거를 개인에게 팔게 돼요. 그러면 개인이 마을의 뒷산이나 이런 것들을 소유하게 됩니다. 아니면 마을의 모든 초원들을 소유하게 되면서 그때까지는 그 주민들이 자기 필요에 위해서 썼던 이런 뒷산이나 초원, 강, 호수 이런 것들과 사유지가 되면서 마을 주민들이 쓰지 못하게 된다. 이거는 이제 그 1910년 한국에서도 토지조사령에서 똑같은 게 나타났죠. 그래서 일제가 토지조사령을 해서 원래 공유지였던 부분들은 소유가 없는 것으로 취급해서 소유권이 없는 토지들은 다 국유화, 다시 말해서 청독부가 다 일제 소유로 합니다. 일제 소유로 한 다음에 그것들을 일부를 개인에게 팔게 됩니다. 그러면은 공유지였던 것들이 개인 사유지가 되면서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권리, 공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빼앗기게 되는. 어느 나라나 이런 일이 다 생겼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사유지로 전환된 마을 뒷산에 가서 나무를 자르는 게 아니라 땅에 떨어진 잔가지들을 그걸 갖고 가가지고 땔감으로 쓰는데 이것도 못 가져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절도라고 해서 가혹하게 처벌을 하는데 가난한 빈민들은 땔감을 살 돈이 없기 때문에 여기 가서 이 땔감을 주워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되면서 단속이 말을 타고 채찍으로 때린다든지 군봉으로 때린다든지 이런 가혹한 단속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단속에 반발해서 충돌이 생기게 돼서 사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막스는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밝히면서 원래 공유지였던 게 개인의 소유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국가가 하는 역할을 보게 되면서 원래 소유권이라는 것, 특히 개인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공유재산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국가의 권력에 의해서 강제로 인정된 거다. 소유권은 국가 권력에 의해서 생겨난 강제적인 상대적이다. 상대적이라는 거는 폐지할 수도 있다는 거죠. 마을 뒷산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마을 뒷산의 권리를 소유권을 폐지하고 공동의 소유로 사적 소유권을 계산해서 폐지할 수가 있죠. 상대적인 것이다. 그래서 봉건 시대까지 마을 주민들은 마을에 인접한 목초지, 산림, 강과 바다 등 공유지에서 자신이 필요한 것을 자유롭게 채취할 수 있었는데 자본주의 소유권이 확립되자 마을의 공유지나 영주, 지방자치단체, 국가의 소유가 되겠다. 이런 과정에 대해서 막스가 쓰면서 소유권이라는 것은 하늘이 내려주는 천부인권이 아니라 소유권의 형성 과정에서는 이와 같이 국가 권력이 폭력적으로 개입했다. 그래서 자본주의 초기의 시적 축적 조건에서 공유주의를 약탈하는 과정을 규명했다. 이것도 다 자본론에 나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공유지에서 사유지로 전환된 산림에서 생나무가 아닌 떨어져 있는 나무라도 땔감 채취가 철저히 금지됐다. 그래서 이러한 빈민들이 단속을 피해서 땔감을 채취했는데 이때 경찰이나 관리인들이 산림에 침범한 빈민에 대해서 사적 소유권,
소유권을 침범했다, 사유재산을 침범했다 하여 폭력적으로 단속해서 충돌하고 사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제 이러한 소유권의 형성 과정을 통해서 이런 걸 분석하면서 법은 이성이자 자연법이라는 해겔의 주장을 했다. 해겔에 의하면은 소유권법 이런 법은 자연법이죠. 인간의 자기네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연스러운 발로에서 나온 자연법이다. 법은 이성의 실현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다. 국가가 강제한 것이다. 그래서 해겔의 주장을 극복하고 사유재산권은 원래부터 있던 것이 아니라 국가에 의해 강제되는 폭력이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 그래서 해겔 법철학 비판에서 자본주의 법제도의 일반적인 폭력성을 폭로하는 어떤 단초가 되었다. 자본주의 법제도의 뒷면을 알게 된다. 마르크스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편집장으로 글만 쓴 게 아니라 라인 신문은 급진적 자유주의자들의 기관지. 그래서 급진적 자유주의 운동과 시위를 주도하게 되면서 프레이션 정부가 마르크스를 감시하게 되고 마르크스를 독일 켈린에서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 과정을 보게 되면은 러시아 황제가 자신을 마르크스가 논설을 통해서 비판했어요. 군주제. 당시 러시아의 군주제는 절대 군주제였어요. 프레이션보다 더한 절대 군주제였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의 절대 군주제는 유럽의 진보적인 지식인의 적이었죠. 가장 비민주적이죠. 그래서 이 러시아가 유럽의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것은 러시아의 절대 군주제가 확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럽의 진보적 지식인들은 러시아의 군주제를 비판했다. 막스도 마찬가지다. 이에 러시아 황제는 프레이션의 외교 관계를 통해서 라인 신문의 폐간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프레이션 정부가 신문사를 폐간시켰다. 이 당시에는 유럽에서 영국은 완전히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됐고 다른 나라도 이제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되면서 입헌 군주제가 확산되고 있었는데 러시아와 프레이션은 입헌 군주제를 반대하면서 절대 군주, 전제 군주를 계속 고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밀월 관계, 약간의 협력 관계가 있었다. 그래서 러시아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마르크스는 그 라인 신문의 폐간에 항의를 하는데요. 신문의 마지막 후에는 이제 프레이션 정부로 인해 폐간한다는 글을 실었고 또 신문의 광고란에는 뭐를 실었냐면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준 채로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먹히는 프로메테우스 신화에 나오는 거죠.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데 이 프로메테의 사진을 실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프로메테우스는 어떤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주는 신문, 그죠? 라인 신문 혹은 마르크스 자신인 거죠. 근데 그 진실을 알려줬다는 제목으로 처벌을 받으니까 자기를 프로메테우스로 비유를 한 겁니다. 켈린에서 이제 그 추방이 되었습니다. 켈린에 추방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같은 라인 신문의 동료인 루게 마르크스의 친구입니다. 근데 그 시기에 역시 그 폐간 위기에 몰린 독일 연보가 있었는데 이거를 이 루게가 돈이 좀 있었나 봐요. 이거를 계승하는 새로운 잡지를 내자고 마르크스에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 잡지를 내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검열이 덜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파리로 옮겨서 거기서 내자고 합니다. 루게가 돈을 대서 1844년에 그 파리에서 그 독일인 망명자들을 상대로 독불 연보를 창간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는 이 독불 연보에
위해서 애니와 함께 파리로 망명을 합니다. 마르크스는 이제 1843년 10월에 파리에 처음 와서 지낼 때는 누겐의 집에서 얹혀 살았습니다. 신혼생활을. 그러다가 첫째 딸 이름이 엄마와 같이 애니인데요. 애니가 태어나자 누겐의 집 근처로 독립하여 이사를 갔습니다. 지금의 반호역 근처입니다. 여기 찾아가봤는데요. 좀 더 사진이 나옵니다. 독불연보의 주요한 창간 목적은 독일과 프랑스의 연보라는 겁니다. 이 창간 목적은 프랑스와 독일의 급진적 지식인들이 참여를 해서 뭘 논의하면 프레이션과 프랑스 사이의 영토 분쟁의 대상이 된 나인강 서쪽 연안의 문제, 아까 했죠. 이 강을 건너서 원래 독일의 영토가 강을 건너면 안 되는데 강을 건너서 프랑스 쪽하고 붙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프랑스 쪽에서는 이 부분을 프랑스 영토로 하려고 했죠. 독일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래서 이 라인 지역의 문제, 라인란트의 문제, 이 문제를 논의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논의하면서 자연스럽게 독일과 프랑스의 지식인들이, 급진적 지식인들이 동맹을 맺자는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한일 문제에서 뭐 군대 위안부 문제다 그러면 한국의 지식인과 일본의 지식인들이 모여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인들의 국제 네트워크, 특히 독일과 불란서 지식인 이러한 목적으로 되는 겁니다. 당시 프레이션의 라인 지역 영토는 라인강을 서쪽으로 건너 프랑스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다. 그래서 프랑스 입장에서는 안보상의 이유로 자연 국경선. 자연 국경선이라는 건 뭐냐면 자연적인 지형 장벽이 있으면 그게 국경이 된다는 걸. 예를 들어서 강, 그렇죠? 그다음에 산 이런 거죠. 바다, 이런 게 있으면은 그거를 국경으로 삼아야 되는데 독일의 국경은 그 라인강을 넘어서 프랑스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게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라인강의 그 서쪽 연안, 프랑스하고 붙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을 프랑스에 할량할 것을 프랑스인들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마르크스의 고향이 바로 이 라인 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폴레옹 시절까지 10여 차례 프랑스의 침공을 받았고 나폴레옹이 점령한 후에는 1814년까지 20년 동안 프랑스의 식민지, 프랑스의 영토로 표현되었다죠. 그런데 이제 프랑스 혁명을 지지하고 프레이션 군주제에 반대하는 프레이션의 자유주자들. 그러니까 프레이션의 자유주자들은 프랑스를 동경하겠죠. 프랑스가 민주주의가 발전됐으니까. 프레이션 자기 나라를 비판해. 근데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독일의 영토니까 애국주의 문제가 있는 게 애국주의. 소위 말하면 프랑스의 진보적인 사상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독일 애국주의에 관해서 어떤 입장을 서야 되는지 고민에 빠졌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프랑스의 우호적인 라인 지역의 트리어에서 막스가 태어났기 때문에 막스도 역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그래서 원래 이 잡지는 예정대로라면 양국의 급진주의자들을 초빙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마르크스, 엥겔스, 하이네 등이 이게 참여하기로 했지만 프랑스에서는 원래 그 당시에 유명한 진보적 지식인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라마르틴이 그다음에 루이 블랑, 풀동 같은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외국인 중에서는 러시아에서 파리로 망명한 무정부주의자 바쿠닌이 유일했다.
그래서 이 잡지는 원래 창간 목적인 라인 지역 문제를 다루는 것 대신에 이 급진주의적 입장을 갖고 주로 급진적 자유주의 혹은 초기 공산주의 등을 다루게 됩니다. 그 1843년에 헤겔 좌파의 지도자인 바우어도 이제 라인 신문에 기고를 하고 그랬었는데 바우어가 유대인 문제를 발표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런데 마르크스는 이제 그 유대인 문제를 읽고 바우어를 비판하는 유대인 문제에 대하여를 발표를 하면서 바우어를 반박을 합니다. 그 당시 바우어는 헤겔 청년좌파의 우두머리를 했는데 마르크스가 이 사람을 비판함으로써 둘이서 사이가 안 좋아져가지고 결별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 두 사람의 논쟁을 이해하려면은 유럽, 특히 독일에서 유대인 문제의 그 역사적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당시 이제 그 유대인의 해방이라는 말을 유대인에 대한 모든 법적 차별을 없애고, 그러니까 신분적 제약, 선거권도 안 주고, 그다음에 공무원도 될 수 없다 그랬죠. 이런 거를 차별을 없애고 그 다른 시민과 같이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 이것이 유대인의 해방입니다. 유대인의 해방이 처음 실현된 곳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미국이었어요. 여기서 종교의 자유는 실제로 미국이 기독교 나라인데 뭐 불교를 믿거나 이런 이슬람교를 믿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기독교 내의 종파의 자유죠. 신교와 구교, 또 신교 내의 종파의 자유. 그래서 원래 미국은 카톨릭에 반발한 신교도들이 그 세운 나라잖아요. 근데 신교도들이 여러 나라에서 달리 있었죠. 예를 들어서 어, 켈빈은 네덜란드 쪽이죠, 그죠? 켈빈파. 그 다음에 독일은 루터파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프랑스의 신교도는 뭐죠? 프랑스에도 신교도가 따로 종파가 있었죠. 그래서 나라마다 이렇게 신교도 종파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원래 그 기독교 종파의 자유를 보장한 나라였다. 그래서 유대교도 하나의 기독교 내의 종파로서 자유를 보장을 했다는 거예요. 영국은 이제 영국에는 청교도죠, 신교도가 종교개혁 이후에 청교도. 그래서 영국은 그 당시에 지금의 그 뉴욕이 그 당시에는 네덜란드형이었는데요. 네덜란드의 수도 이름을 따서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그 당시 뉴욕의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영국이 그걸 뺏은 다음에 자기네 나라 요크 지방 있잖아요. 요크. 그래서 새로운 신세계의 요크를 뉴욕이라고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그 영국인으로서 뉴욕의 초대 총독이 된 사람, 이 초대 총독은 종교 자유를 보장했어요. 종교 자유. 그래서 이 유대교가 해방된 최초의 지역은 미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제퍼슨, 또 그 버지니아에게 구함, 이런 어떤 그 제퍼슨이 미국 헌법의 제안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미국 헌법에도 이런 종교의 자유가 들어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기독교 내의 종파의 자유였지만 나중에는 기독교가 아닌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교에 대한 자유를 인정하는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 외에 여러 나라에서 이제 그걸 하는데요. 프레이셔에서도 이런 이제 주장들이 나오게 됩니다. 유대인을 시민으로 올리는 것에 대하여. 그래서 이들을 이제 그
시민 사회의 구성원으로 만들었다. 이런 말이 나왔던 게 왜 그러냐면은 근대 민족국가, 근대 부르주아 민족국가에서는 형식적 평등을 중요시하죠. 그래서 종교가 다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종이 다르더라도 하나의 국민으로 통합하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영토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을 하나의 국민으로 통합하고 형식적인 평등을 주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도 국민으로 통합해야 된다.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권의 제한이라든지 직업의 제한, 공무원이 될 수 없던 것, 그 다음에 세금, 이자놀이 같은 걸 허용하는 대신에 세금을 많이 때리는데 이런 것들을 폐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법률을 고의적으로 어기지 않는다면 유대인의 경우도 그 신분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1781년에 이런 유대인을 해방하는 그러한 칙령을 발표했지만 신성 로마 제국은 중앙에 실체가 없다 그랬죠. 선수적인 황제. 그래서 실제로는 각 지역의 소국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이제 프랑스 대혁명 시기에 프랑스에 대한 충성 선언을 하는 경우에는 프랑스 국민으로 인정해서 시민권을 부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들, 그리스, 영국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유태인들이 해방이 됩니다. 유태인 문제의 또 중요한 사건이 그 19세기 말에 있었는데 드레푸스 사건입니다. 프랑스의 유대인이었던 그 군인 드레푸스가 독일 간첩으로 누명을 받아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프랑스에 대한 애국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간첩이라는 것에 대해서 별 의심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모함을 받은 거는 유대인의 차별의식이 배경에 깔려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프랑스는 물론 전 유럽이 엄청난 논쟁에 휩싸이게 됩니다. 결국은 나중에 무죄를 선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에 있어서 유대인에 대한 차별이 얼마나 심각했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1812년 프로이션에서도 이제 해방 칙령이 반복됐죠. 왜 그러냐면 프랑스 대혁명 시기에 유대인을 해방시켰고 그런데 프레이션이 프랑스 대혁명 시기 이후에 나폴레옹에 의해서 프랑스 영향권을 쥐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의 유대인 해방에 영향을 입혔죠. 근데 프랑스군이 물러난 후에 다시 프레이션이 점령을 하니까 유대인 문제에 대해서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유대인 차별을 폐지한 것 이거를 형식적으로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론의 반발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 해방 칙령을 내렸고 또 한편으로는 프랑스와 프레이션이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 때 유대인을 동원하기 위해서 비슷한 일이 미국의 흑인 해방에서 나타났죠. 남북전쟁 당시에 흑인들을 이제 국군이 해방을 시키는데 그걸로 인해서 이제 흑인들이 많이 이제 북의 남북전쟁에서 북쪽에 많이 결합을 하죠. 북쪽이 이기면 자기들이 해방될 거라고 생각한 흑인들이 북쪽에 많이 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막스의 고향인 트리어죠. 프랑스 영토로 편입됐다가 프레이션 영토로 반환되는 트리어에서는 어때요? 어땠다 그랬어요? 유대인 해방령이 일시적으로
폐지됐다 그랬죠. 1848년 혁명기에는 독일 연방 차원에서 프랑크푸르트 의회가 해방령을 발표하는데 역시 프랑크푸르트 연방의회가 실질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독일에서 공식적으로 유대인이 해방된 것은 1871년이다. 그래서 이제 바우어와 마르크스가 유대인 문제로 토론할 즈음에 1842년에 프레시안의 왕이 기독교 국가 옹호론에 근거해서 해방 칙령이 인정한 유대인의 시민적 권리를 박탈하는 새로운 유대인 법안, 그러니까 유대인 법안, 유대인을 차별하는 법안을 새로 만들었다는 건 1842년에 이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이 법안에 반대하는 청원서를 구하는 단지 당시 라인 신문의 형식적인 편집자였던 헤스도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라인 신문도 그 유대인을 위한 논쟁에 참여했다. 급진적 자유적 관점에서. 근데 바우어는 이제 지금까지 기독교 국가 옹호론을 비판해 왔습니다. 즉 프레이션 정부를 비판하면서 기독교 국가 옹호를 했기 때문에 언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으로 바우어가 인식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바우어가 대학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그가 갑자기 1843년에 유대인 문제에서 유대인이 인륜 국가에서 높은 수준의 공동체에서 인간 해방이 되려면 보편적 인간이 돼야 된다. 즉 유대교회에 그 협소한 유대교회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유대교를 떨쳐버리고 보편적 인간이 돼야 된다. 즉 개종해야 된다. 유대인의 신앙의 자유를 배운다. 무슨 말이냐? 거꾸로 말하면 유대인은 유대교를 가지고 있는 이상 인간 해방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는 이거에 대해서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유대인 문제에 대하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